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피의 움직임, 세 번째는 이 카나리아 종목들을 보면서 세 가지가 중복으로 일어나면 자, 선생님께서 돈에도 기가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주식을 하시다가 네. 이제 손해가 났을 때 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뭐 한 3만 원에 샀는데 한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2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가끔 주변의 지인들이나 물어봐요. 그 주식 많이 떨어졌던데 혹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계획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은 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없는 돈 셈 치려고 뭐 약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돈에도 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돈을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 돈이잖아요. 네네. 근데 내 돈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손실과 마주하는 일은 늘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에이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맞아요. 그런 이제 감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없는 셈 치는 돈은 정말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감정 혹은 돈에 대해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는지가 네.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어져도 되는 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돈에도 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돈에 따라서도 돈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돈, 느긋한 돈 이렇게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승부에 성격이 급한 돈을 투입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1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그 승부를 보려고 할 때 투입한 돈이 만기가 3개월짜리고 이러면 내가 혹시나 마이너스가 났을 때도 견디려고 해도 더 시간이 있다면 견디면 되는데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을 못 버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융자를 쓰면 융자 이자가 한 7% 정도 되고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네. 그럼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이자도 내야 되는데 만기에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마이너스를 확정 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돈이 만약에 현금이었었다면 3개월이 지나서 마이너스가 나도 만약에 이게 3개월 뒤에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에도 귀가 있고 돈에도 사람처럼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돈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 책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가 있으니까 돈이 섭섭해할 말은 하면 안 되겠네요. 예, 내가 무의식 중에 돈에 가지는 감정이나 아니면 돈에 투영하는 가치관이 결국은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은 돈을 잃어버릴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원의 돈이든 만 원의 돈이든 소중히 다루는 그 버릇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뭐 성공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 있어서 그냥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예. 드리고 좀 가보면 선생님이 저보다 이제 몇 살 조금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저희 둘 다 예. 인생을 그렇게 막 길게 살지 젊은 않았죠. 나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예, 해서 예. 짧은 그래도 나이도 아니죠. 예, 40은 넘었으니까 예, 제 그 댓글 중에 제 나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혹시 그거는 김 작가가 노안이란 얘기입니까? 제가 내년에 45살 맞는데 네. 소아과 의사 치고 너무 젊다고 사기꾼 같다고 누가 댓글을 지금 동안이라는 걸 하셨더라고요. 지금 교묘하게 아니, 포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나이 의혹이 있어서 좀 정정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그 의사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사실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예. 코네대학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예. 그다음에 공군 통역 장교도 하시고 지금도 주식으로 이제 자산 굉장히 많이 벌고 모으고 계신데 예. 살아보니까 예. 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좀 그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나요? 제가 저희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대학교 이후에 뭐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제 동창들을 20년이 지나서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45, 내년이면 45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동창들을 보면 그 중에서 큰 부를 일구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엉뚱한 짓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도를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해진 사회에서 주어진 트랙 안에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런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그런 길로 가서 현재 임원이 된 이제 선배들도 있죠. 근데 정작 큰 돈을 버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닥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좀 저 친구 좀 엉뚱한 구석이 있는데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레스토랑을 갑자기 뭐 시작을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막 10개씩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뭐 게임 업체에 이제 자기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사 중에도 제 동기들 중에도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고 맨날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의사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비스업은 또 공부를 잘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고 그래서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 학창 시절엔 맨날 우리 제시라고 그러거든요. 저기 의대 의전원 가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애들 모아놓고 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유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학교 다닐 때 유급의 공포와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제시에 걸리면 이러다 이번 학년 유급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단골 손님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 녀석은 맨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네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동기들 중에 가장 큰 돈을 먼저 번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공부하는 머리랑 돈을 버는 머리 또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머리랑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주식도 공부로 머리 좋은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고 하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그다음에 경제학 박사하신 분들이 주식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란 게 그래서 매력적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은 계급장 떼고 나이 성별 관계없이 천하대일 무도대가 돈을 놓고 매일매일 열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당신이 박사학위를 가졌던 말든 아무 소용이 없고 당신의 학력이 어떻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매일매일 돈을 놓고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매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이 공부를 잘해야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가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분이 뭐 실명이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그분이 레스토랑으로 부자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집안이 부자였습니까? 그분은 그 레스토랑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저는 말합니다. 그분은 집안도 부자였고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엉뚱한 짓 하는 의사 친구는 자기 힘으로 했던 친구고요. 게임 쪽에 관련돼서 자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커리어를 쌓았던 친구도 집은 부자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자기가 다 이룬 거지 집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그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부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생각이 있다. 근데 또 부자 안에서도 또 자기가 너무 부자면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안정적인 길만 선택하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거나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게 늘 100%는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 도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봐서 또 하지만 어찌됐든 가난한
자는 도전하기 힘든 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공부머리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 트랙대로 가는 분들은 큰 부자가 안 됐단 말이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예. 사실 어쨌든 공부머리가 좋았던 분들이 뭐 의사든 뭐 변호사든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이 되든 아니면 교수님이 되든 하지만 예. 사실 뭐 사회적인 직업을 봤을 때 엘리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예. 사실 그게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거는 그렇죠. 또 아닐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서 꽤 높은 돈을 받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공부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른 걸 뭔가 하다가 예. 거기서 터지면 왜냐면 이게 트랙 밖의 길이니까 예, 예. 훨씬 큰 돈을 좀 버는 것도 좀 있지 않은가. 예. 참고로 의사 선생님도 김 작가 선생님을 보면서 네네. 나도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진짜 주변에? 예,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김 작가 선생님은 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 유튜브 스타를 꿈꾸시는 분들은 또 김 작가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 주식 투자 뭐 주의할 점에서 레드 플래그 사인, 뭐 빨간 깃발이란 걸 좀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서 카나리아 종목을 잡주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잡주에서 뭐를 보는 건지. 야, 예, 그거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빨간 깃발 예. 뭔지도 좀. 빨간 깃발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할 때 네. 복통 환자가 왔을 때 이 네. 복통이 심각한 복통이어서 나중에 응급으로 수술할 질병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네.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뭐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점점 심해지는 양상의 복통 그리고 그 고통의 양상이 밤에 잠에서 깰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면 아 이거는 단순한 장염이 아니라 수술적 응급 치료를 원하는 질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빨간 깃발 사인,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을 그렇게 유심히 안 본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네. 지금 코스피가 오르내리고 뭐 미국에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저도 주의를 기울이는 구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에 주의를 기울이냐 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책에서 그래서 주식 레드 플래그 사인을 한 3개 정도 뽑아놨는데 네네. 첫 번째는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환율이 크게 뛰면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면 저는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120원, 뭐 1130원 이런 환율이 갑자기 뭐 1200원 달러로 뛴다든지 네.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환율은 정말 큰 돈이 움직이고 정말 프로들의 무대거든요. 오히려 주식보다 더 고도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움직인다는 건 뭔가 임박한 위험이 있다는 거를 감지를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막 그 장을 항상 예의주시하진 않지만 네. 환율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하면 저 스스로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가 어떻게 빠질 때 코스피가 어떻게 빠지는지 보는데 보통 때는 빠져도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그때 폭락할 때 보면 반등조차 못하고 일방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시장이란 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마이너스가 났으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못 버티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게 정상인데 네. 정말 반등 없이 일방적으로 네. 시가에서 저가까지 네. 계속 가는 종가까지 계속 밀리는 구간에서는 네. 저는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 잡주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잡주는 코스닥 중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 네. 정말 세력들이 완벽히 컨트롤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냥 정말 세력의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주식들을 컨트롤하는 주체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쩐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저는 주식마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코스닥 시총 작은 주식에 어떤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 하면 그 주식을 컨트롤하는 세력은 대개는 영세한 규모의 세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세해도 저희가 볼 때는 큰 돈이지만
세력들이 큰 세력도 있고 작은 세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는 좀 작은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네.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더군다나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그 종목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가 얇으니까 자기들도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지면 같이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뒤에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다는 판단이 쓰면 그 전주나 전전주 중에 그런 작은 시총 작은 완벽히 컨트롤된 주식들이 갑자기 호재를 뿌리면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릴 타이밍이 아닌데 뜬금없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관심 종목에 물론 제가 사려고 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도 몇 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뜬금없이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띄워놓고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그다음 주가가 이제 나중에 일주일 뒤에 실제로 그 위기가 임박했을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이후에 한 2주 뒤에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주식을 밑에서 사 담아서 다시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광에 예전에 카나리아 한 마리를 세상에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 중독이 생기면 울던 카나리아가 조용해지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 안에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작은 세력, 영세한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주식들을 보면서 이 주식들이 쏘고 나면 네. 한 1, 2주 뒤에 자칫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피의 움직임, 네. 세 번째는 이 카나리아 종목들을 보면서 그런 사인들이 일어나면 세 가지가 중복으로 일어나면 뭐 신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신용을 다 빼버리든지 아니면 물량을 좀 줄이든지 하는 주의를 기울이긴 합니다. 실제로 5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그랬던 적은 뭐 시기로 친다면 언제 한 번쯤 있을까요? 3월 20일 그 한 달 전부터 그런 징후가 보였는데 그때는 제가 들고 있던 주식이 게임주여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았고 그 수혜주였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있었고 보통은 그런 거를 언제 적용을 하냐면 중간중간에 수시로 작은 위기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 환율도 튀는 구간이 계속 있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구간에 제가 물량을 더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물량을 다 팔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주식이 오를 타이밍이 아닌데 오른다고? 그러니까 카나리아 종목이 오르면 그러면 일주 뒤에 뭔가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그 일주일 뒤에 희한하게도 페드에서 무슨 미팅이 있거나 연준 미팅이 있어서 뭔가를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또 정작 그날이 돼서 어떤 발표가 나오면 그게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해서 또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내가 다음 주 중에 한번 요 코스피가 흔들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흔들렸을 때 추매를 그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물량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총알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신용 물량을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때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매매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매를 안 하고 잠시 좀 뭔가 조정이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팔고 그때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물량 조절을 잘 못해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게 좀 무식한 게 저는 그러니까 사서 추매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주라고 치면 중간에 주가가 빠질 거라고 300주를 팔고 나머지 700주만 가지고 300주는 관망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왜?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든 제가 그 종목에 투자할 때는 그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기가 온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다 팔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렇게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저도 사실은 분할 매수 뭐 이런 게 해보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각자 취향인 거니까. 예. 자, 고급 정보가 나에게 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돌아보라면서 정보 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 맞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카페, 심지어 뭐 사실 유료 정보방에 예. 가입해서 정보를 받기도 하는데, 망해도 내 선택, 뭐 흥해도 내 선택으로 흥할까라고 이제 책에 좀 메모하신 이유는 뭘까요? 정보를 네. 통해서 어떤 정보를 남들보다 더 먼저 빨리 받으려면 네.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불법적으로 네네. 내가 내부자를 알아야 되는 경우던가. 음. 근데 불법적으로 내부자를 알아서 제가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옛날에서부터 물론 언젠가 주식으로 집을 사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언젠가 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앞에 나가서 책을 내던 방송이던 강연이던 내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주식은 이런 거고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언젠가는 한번 나가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 꿈,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에게 정보를 받아서 더군다나 어떤 고급 정보라는 정보를 받아서 네. 그 돈으로 돈을 벌면 제가 남들 앞에 나가서 저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떳떳하지 못한 거고 만약에 그 정보를 저한테 준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저를 얼마나 속으로 비웃을까요? 야, 저 성현우 쟤는 내가 가르쳐준 내부 정보로 돈 번 주제에 나가서 지가 무슨 대단한 뭐 주식 투자자라도 된 거 마냥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런 정보 매매에 대한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정보가 맞아서 진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들었어도 그분한테 이 정보로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주식을 공부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지금처럼 말을 하면 저는 위선자잖아요. 네. 그래서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급 정보를 받으려면 내가 그런 대단한 위치에 세상 모든 거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고급 정보를 주면 제가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급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제 책에도 제가 오늘도 그 책 문구를 이렇게 수정할 게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고급 정보를 줄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정보를 흥할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은 정보로 흥한 자는 정보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정보를 흘릴 때는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 카톡방이나 단체 뭐 카페 같은데 고급 정보라고 이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하고 알려주는 정보면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고급 정보면 자기가 돈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무슨 노벨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쵸, 알려주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로 한번 돈을 맛본 사람은 그 정보 매매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술 사주고 얻은 정보 하나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정보를 듣고 전 재산을 넣거나 큰 돈을 넣었는데 그 정보가 거짓 정보면 크게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보로 흥한 자는
결국은 정보로 망한다고 생각하고 정보 매매는 수년 동안 아무리 그걸로 매매를 해도 주식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고급 정보가 나에게 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말이 예. 굉장히 뭐 현실적이고 예. 냉정한 말이라 생각하고 예. 뭐 사실 이제 주식 쪽에서 재테크에서 이제 김 작가 TV 채널도 구독자가 그래도 나름 이제 꽤 큰 채널인데 예. 예. 여러분 저한테도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죠. 저한테도 아무런 정보 저 좀 누가 줬으면 좋겠어. 둘 다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줄 리 없다라는 예. 거죠.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같네. 예. 전 여러분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급 정보. 요직에 계시는 분 저한테 좀 주세요. 쪽지 부탁드립니다. 감과 분별의 차이점에서 감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분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책에 예. 가제본 책에서 봤었는데 이것이 투자에서 왜 중요하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감과 분별 이게 뭐 어떤 예. 정의죠? 그 감이라는 거는 네.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 감각이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흔히 이제 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분별은 반대로 오랜 기간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으면 네. 돈을 벌 때는 감이 중요하고 네. 돈을 잃지 않을 때는 분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은 제가 아까도 뭐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이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야생의 것, 네. 날 것, 마치 스시 같은 날 것, 이렇게 활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부도 공부지만 네. 감각적으로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 네. 주로 최신곡 중에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를 항상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조금 젊은 취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노래를 듣다가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새로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는 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가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노래가 있으면 실제로 뜨는지를 이제 좀 지켜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주식으로 연결할 때는 그런 노래가 생기면 저는 그 노래가 가수가 누군지, 제작사가 누군지,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를 했는지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쟁이의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같은 건데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모든 새로운 것,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저건 좀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건 늘 그 뒤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감각도 노래도 이 노래는 뜨겠다라는 그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매하면서 돈을 잘 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곡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에스파가 나와서 넥스트 레벨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이거는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돈을 넣었으면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이란 것도 훈련을 통해서 다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내가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라도 이렇게 보시다가 게임 같은 거죠.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다음날 그 주식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감각을 날카롭게 훈련시키는 행위를 평소에도 습관처럼 하셔야 되고 분별은 반대로 내가 막 갑자기 막 상한가로 치솟는 주식 막 VI가 걸려서 막 VI가 2번 걸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VI 걸려서 막 거기서 막 호가창이 멈춰 있는데 빨간불, 파란불이 막 뜨면 사람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진다고요. 이러다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스스로는 오른 주식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클릭을 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안 돼, 그건 하지 마라는 분별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에 대한 훈련은 본인이
그 철칙으로 세운 원칙들이 있으면 네. 그거를 생활 습관 속에서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네. 또 지켜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과 분별 두 가지를 주식 시장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